망간전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에 활발히 채용되어 왔습니다. 망간전지와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수용액의 성분을 바꾸어 수명과 사용기한을 더욱 크게 늘린 1차 전지인 알카라인 전지도 있습니다. 망간전지가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의 전해질을 사용한다면 알카라인 전지는 알칼리 성분의 염기성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알카바라는 건전지는 알카라인의 성능을 강조하기 위한 브랜드였죠. 이외에도 건전지를 잘 살펴보면 알카라인 건전지라고 표기된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망간전지와 알카라인 전지가 1차 전지 시장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대다수의 일회용 배터리는 이들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들 배터리와 달리 구조에 따른 배터리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리저브 배터리는 유해 배터리들과 달리 양극과 음극이 수용액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수용액이 외부에 존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액이 없이 양극과 음극만 덩그러니 떨어져 놓여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신호가 주어지면 마치 주사기처럼 생긴 피스톤이 외부에 있는 전해액을 배터리 내부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때부터 배터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이죠. 이러한 배터리는 주로 무기용으로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미사일의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리저브 배터리는 높은 출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저브 배터리와 얼핏 보면 유사한 앰플 배터리도 있습니다. 앰플 배터리는 수용액이 유리와 같은 보관 용기에 담겨 있으며 외부로부터 일정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보관 용기, 즉 앰플이 부서지면서 수용액이 양극과 음극을 채워 배터리가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앰플 배터리도 주로 군사용, 특히 미사일이나 포탄 등의 전원장치로 이용됩니다. 리저브와 앰플 배터리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적시에 작동하지 못하면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죠. 그러다 보니 리튬 전지라 하면 2차 전지만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리튬을 이용한 1차 전지도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는 보통 리튬 전지라고도 부르는데요. 리튬 1차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음극을 구성하는 물질이 리튬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양극은 전지의 종류에 따라서 리튬 망간 이산화물, 리튬 이산화황, 리튬 염화 티오닐 등의 물질이 사용됩니다. 리튬 1차 전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매우 긴 작동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리튬 2차 전지의 경우 한 번 충전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갑니다. 그에 반해 리튬 1차 전지는 용량에 따라 무려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자이저 건전지와 같은 일반적인 1차 전지보다도 훨씬 긴 작동 기간입니다. 작동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리튬 1차 전지는 수명이 20에서 30년에 달합니다. 배터리를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해 두어도 성분이 변성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 비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55도에서 85도라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이 정도의 온도 범위는 상용화된 배터리들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는 무기에 사용되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시추시설이나 송유관 등의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스마트 그리드가 확대되며 수명이 긴 리튬 전지의 도입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배터리의 교체 없이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배터리를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전지를 한창 사용하던 시절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던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점유하고 망간전지나 리튬전지 외에도 특수전지 시장을 석권하며 산업용 배터리와 군사용 배터리 시장도 주름잡았죠. 그러나 전자기기의 발달에 따라 2차 전지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터리 패권은 점차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등의 업체를 뒤로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들이 모바일 기기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국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자 국내 배터리 업체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급기야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며 삼성 갤럭시가 세계 시장을 휘어잡게 됨에 따라 삼성 SDI는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업체로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로 인해 갤럭시가 주춤하며 일시적으로 LG화학이 앞지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까지 석권하면서
LG화학을 앞세워 최선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 전지는 이미 시장을 선점해오던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거나 일부 배터리는 니치마켓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굳이 진출하지 않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차 전지 시장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진입해 있고 전방 매출처나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매출 비중을 나눠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츠로셀이라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리튬 전지 시장에서 세계 3대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리튬 1차 전지의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1987년에 테크라 프로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음 해 미국의 기업을 통해 리튬 1차 전지 제조 기술 제휴를 맺어 리튬 전지 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1991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양산 설비를 통해 리튬 1차 전지의 제조 기술력을 향상시키게 되었고 이후 군사용 배터리 납품, 민간용 배터리 시장의 확대로 국내 1위의 리튬 전지 업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비츠로셀에 대해 포스팅하는 이유는 종목에 대한 긍정,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매수 매도 추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산업 이야기 시리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며 이외의 목적은 없습니다. 비츠로셀의 주력 제품은 리튬 1차 전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튬 염화 T1을 양극 수조로 사용하는 리튬 염화 T1 배터리죠. 망간 전지도 일부 취급을 합니다만 매출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리튬 염화 T1 배터리가 우선입니다. 리튬 염화 T1 배터리는 배터리 구조에 따라 보빈 타입과 온드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음극에 해당하는 리튬 포일을 어떻게 말아 잘라내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보빈 타입은 전압이 비교적 낮지만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스마트 미터기에서 보빈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츠로셀의 제품도 해외 스마트 그리드향으로 주로 매출이 발생해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온드 타입은 전극의 표면적이 넓어 보다 넓은 영역에서 방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기한은 다소 짧지만 내부 저항이 낮아 높은 전압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군사용 통신기기에 이용되는데 무전기나 GPS 추적기 등에 쓰입니다. 이들 제품은 주로 국내 국방부의 발주에 따라 수주 형태로 납품이 진행되며 제품의 대부분이 국내 국방부로 판매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비츠로셀은 과거에 국방부향 온드 타입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그리드향 공급이 꾸준히 증가해 보빈 타입 비중이 60%를 넘게 되었습니다. 온드 타입은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향 매출은 해외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비츠로셀의 내수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하며 북미향, 유럽향, 인도향 매출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의 최대 매출처 중 하나는 미국 상장사인 자일램인데요. 자일램은 2016년에 센서스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센서스는 미국 내 스마트 미터기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비츠로셀은 2010년대부터 자일램의 스마트 그리드용 배터리를 확대 공급해왔고 2020년에는 추가 공급 계약을 맺으며 비츠로셀의 최대 매출처가 되었습니다. 자일램은 기존의 전력용 스마트 그리드 외에도 노후, 수도 인프라, 투자 등으로 보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비츠로셀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앰플 전지인데요. 국방부향으로 한정된 매출처를 갖지만 매출 비중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포탄과 미사일이 인명을 살상하기도 하지만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발탄도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포탄 개발 시 불발탄 비중을 1% 이하로 줄이는 국제협약을 맺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포탄 개발 시 기폭장치의 추가 전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앰플 전지와 같은 1차 전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천문은 국내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인데요. 탄약을 제외하고도 가격이 한 발당 30억 원에 육박하는 값비싼 무기입니다. 트럭 한 대에서 1분 동안 12발이 동시에 서로 다른 목표지로 발사되어 휴전선 인근은 물론이고 원산 지역까지 폭격이 가능한 무서운 로켓이죠. 비츠로셀은 천무에도 앰플 전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무의 생산은 한화가 담당하고 있는데 2019년 2월에 한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비츠로셀의 제품 공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비츠로셀의 주요 경쟁사는 프랑스의 사프트와 이스라엘의 자회사 타지란입니다. 최근 중국의 EV도 1차 전지 시장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와 비츠로셀과 대등한 수준의 점유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 4개사의 글로벌 리튬전지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하는데요. 리튬전지는 안정성과 레퍼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기 어려운데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EV의 약진을 제외하면 단연간 비슷한 점유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일렉트로캠은 점유율은 낮지만 시추설비와 의료기기용 리튬전지의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요. 최근 비츠로셀이 시추설비용 리튬전지 사업도 확대해 일렉트로캠과도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추형 배터리의 경우 업황이 유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기업들의 조업 중단이나 파산 등의 부정적인 변수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용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비츠로셀의 기술력이 높은 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제조 공정을 자체 기술로 자동화하여 생산 단가도 낮고 납기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리튬 1차 전지는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차 전지와 달리 전방 매출처가 비교적 한정되는 특징을 갖다 보니 산업적인 안정성은 높은 반면에 성장성은 2차 전지에 비해 확연히 낮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취급 제품의 상당수가 수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주 성공 여부에 따라 미래의 이익이 결정되는 특징을 함께 갖습니다. 매출이 발생해도 신규 수주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역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아 환율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뼈아픈 역사도 안고 있는데요. 2017년 예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참사를 겪은 것입니다. 생산 라인의 90%가 전소되었고 사항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비츠로셀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9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공장 대비 3배 규모의 생산 공장과 연구소 캠퍼스를 완공하였고 곧이어 생산을 재개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츠로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블로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적어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산업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를 통해 1차전지와 축전지부터 최신 배터리 동량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문과생도 이해하는 2차전지 산업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도 글로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웃 추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였습니다.